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 1차 시 중등 한국사 특강 1차 시 현재 이제 대개의 학교는 조선사를 기점으로 아마 이제 우리 또 여기 망포동 인근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는요 어디까지 나아갈 것으로 추측을 하냐면 가부개혁 안팎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구원말까지 가부개혁에서 아마 광무개혁까지가 아닐까 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이제 특수한 시험 범위의 경우에는 의사의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험 범위 나오면은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시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조선의 건국과정 시험 문제에 무조건 하나 이상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원이죠. 조선의 건국과정. 조선 전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려였죠. 그쵸? 자,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 군주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공민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공민왕이 이 왕위에 올랐었던 시기는 세계의 정세로 봤을 때 명나라와 원나라가 교체하던 원명 교책이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공민왕이 펼쳤었던 정책은 어떤 정책이야? 원나라에 반대하는, 원이 어디야? 몽골이었지? 그치? 원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반원정책. 대표적으로는 뭐 몽골풍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철을 비롯했었던 기황후의 오빠였었던 기철을 비롯한 이 원 친원 세력들, 친원파 세력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노예나 토지를 많이 축적을 해서 부를 쌓은 권문세족들을 축출해내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권문세족 견제한다고 새로운 세력을 등용했는데 이 세력들이 누구였다? 신진사대부였다. 그쵸? 신진사대부를 등용했다. 신진사대부가 말 그대로 선비, 사대부잖아.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던 선비들인데 어떤 학문? 옛날에 남송의 주희라는 학자와 이 제자들이 함께 집대성했었던 성리학, 인간의 본성은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하는 학문, 이 성리학을 배우고 공부하는 유학자들 신진사대부를 등용했다. 자, 그런데 공민왕 사후에는 공민왕이 또 어떻게 죽어요? 암살당하죠. 그쵸? 그래서 공민왕 피살 사후에는 왕권이 어떻게 돼? 뚝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우왕 시기, 어머, 분필이 안 나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와, 지워지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왕. 왜 안 지워지고 안 써졌을까? 어쨌든 공민왕 사후에 이 우왕 때 이때는 오히려 왕권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도 그렇고 강력한 개혁 군주가 있었으면은 그때 이제 왕권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개혁 정치 군주처럼 카리스마 있게 왕권을 강화하는 이 왕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왕권이 뚝 떨어져 버려서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우왕 때 이 신진 사대부들이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고려는 망했어요. 고려는 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열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혁명파
교과서에서는 혁명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급진파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아닙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고려의 신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체제를 조금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운건파 신진 사대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혁명파 신진 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은요 고려에서도 굉장히 이제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었던 인물 조선 건국의 1타 공신 누구예요? 1등 공신 누구? 그렇지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정도전. 조선이라는 나라 도전 정도전이죠. 자,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였죠? 네, 정몽주였습니다. 이 정몽주의 정몽주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왕조야? 이씨 왕조잖아, 그치? 정도전과 나중에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단 말이야, 얘들아. 그쵸? 이때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 정몽주를 회유하고자 그가 바로 이방원이었는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고자 시조를 한 수지 적어가지고 보냅니다. 뭐였어요? 그렇지, 하여가였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히설키 얽혀 일평생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의 신하면 어떻고 조선의 신하면 좀 어때? 우리 뜻은 다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무엇하자? 조선의 신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런데 정몽주는 이 이방원의 하여가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나는 죽어도 어떤 신하로 남겠다?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진 도대 언억 싫어도 있고 없고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단신가를 남기고 결국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정몽주가 제거되게 됩니다.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은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이 고려라는 나라의 이 지세는 어디로 기울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이 열리는데 기울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은 낙향에서 살았다. 들키면 안 돼.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걸 들키면 안 돼. 제거되고 말 거야. 그래서 낙향에서 살게 되고요. 이들을 선비사의 숲을 림자를 써서 산에서 은둔하여 살아가는 선비들. 그래서 사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은요 어떻게 했어? 정도전, 개국 공신, 나라가 열리는데 큰 공을 세운 신하 개국공신 정도전과 신흥모인승이랑 이성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뭐죠? 이렇게 돈이 필요하죠. 그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당시 여러분들 고려 시기, 여러분들 고려 가장 마지막에 배웠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렇지, 원간섭기였었잖아. 원간섭기 당시에 불법적으로 이제 토지를 축적을 하고 대토지를 보유하고 그리고 노예나 이런 자산을 축적했었던 건문세족들이 그동안 해먹은 것들 토해내게 해야겠다. 그게 무슨 법이었어요? 과전법이라는 것이죠. 자, 과전법을 실시하여 건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토해내게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하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때는 몇 년도? 1399
네,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우리 한양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한양 천도. 한양은 배산 임수의 풍수지리에서도 가장 이제 유충지라고 이야기하는 배산 임수의 뛰어난 지형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산 임수.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이제 산을 등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군의 침입에도 방어할 수도 있으며 뭐 바람이나 외적인 영향에도 기후적인 영향에도 산이 있으니까 산이 막아주고 그리고 항상 무엇이 중요해요? 농사에서는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한양으로 천도한다. 이런 모습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우왕 때 다시 우왕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 고려의 신하였었던 최영과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가 있어요. 원명 교체기에서 이제 명나라가 승기를 잡았던 시기야. 그래서 한족이었었던 명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이 원나라, 몽골족이 한족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였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홍건적이라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쵸? 특히 이 주원장도 한족 반란군이었었던 홍건적 출신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족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 근데 명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너네 이 천령 이북했단 말이야. 쌍성 총관부 그거 원래 원나라 거였잖아. 근데 니들이 공민왕 때 말이야. 쌍성 총관부 무력으로 탈환한 거 아니야? 그거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이제 원나라는 누구의 땅이지? 우리 명나라의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령 이북의 영토 내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야 이게. 그쵸? 원래 우리 건데 그거를 원나라가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영과 우왕은 무슨 계획을 세워요? 아, 명나라 이거 새로 생긴 나라라고 우리가 봐주면 안 되겠구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래서 최영 장군과 우왕은요 요동정벌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러한 요동정벌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달았었던 사불가론을 이야기했었다. 이 사불가론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응? 작은 나라가 어디야? 우리야, 고려. 큰 나라는 명이야.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중과부족이라는 말도 모릅니까? 우리가 왜 이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되었었죠? 몽골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침입에 우리가 결국에는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우리도 정말 잘 싸웠습니다. 박서의 귀주성 전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김윤호의 이 청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까지 우리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는 이 몽골군을 이기기에는 수로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몽골군이 너무 많았어. 중과부족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두 번째는 여름이어서 안 된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고려 시대 때 대부분의 이제 군인들은 농사를 짓다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뛰어가서 군인으로 활동을 하는 무슨 제도? 농병일치 제도였어. 농사를 짓는 사람과 나라의 병사가 일치했다라고 해서 농병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야지 벼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흉년이 들어서 우린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여름에는 전염병도 많이 돌고 우리 여름에 있는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었죠? 장마처럼 많이 왔습니다. 여름엔 항상 뭐가 있어요? 장마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 때문에 안 된다. 비 오는 거랑 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화살로 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 화살에 이 화살 촉 뒤에 이 활시위에 당겨지는 그 부분 있죠? 생각해봐. 나무로 만든 이 화살촉이 너무 그림 못 그리는데. 자, 나무로 만든 화살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뒤에 이제 깃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가 더 활시위에 잘 걸리겠어? 당연히 이것이. 그치? 여기를 이제 접착하는 부분이 악교예요. 악교. 그런데 이 악교가 녹아버리면 활을 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장마, 악교가 녹아버려. 그래서 안 돼. 네 번째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북쪽으로 명을 치러 갔어. 요동정말 가서 모든 병력이 북쪽에 있다? 모든 병력이 북쪽에 있어. 남쪽으로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남쪽으로 왜구가 쳐들어오면 남쪽으로 보낼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비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과 우왕은요 출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요동정벌을 단행하지만 이때 이제 함께 출전했었던 이성계가 어디에서 군대를 돌렸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 해가지고 최영과 우왕을 축출했었던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누구?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를 찬성하는 혁명파 신진사대부 정도전, 새로운 나라 도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여기까지의 흐름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 요동정벌 단행. 그리고 두 번째 순서 뭐라고요?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세 번째가 과정법 실시. 과정법 실시. 그리고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반을 다진 다음에 조선 건국.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선이란 나라 세운 다음에 풍수지리 요충지 한양에다가 수도를 천도한다. 한양 천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같이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요것만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진짜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안 할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7주차의 역사 특강을 다 듣게 되면은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정, 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연, 정순원철, 고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줄줄이 외울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와! 저희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밖에 안 나가서 너무 좋아요. 해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세운 위대한 분한테 주어지는 묘호가 무엇이에요? 바로 태조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처럼 나라를 건국한 대단한 왕한테 주어지는 묘호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죠. 그리고 정종, 태종.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 왕명이죠. 이방원, 세종, 문종, 단종,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세종이 두 명인데요. 세종이 두 명일 리 없죠. 조선의 7대 왕 이 인물은요. 세종이 아닌 누구예요? 그렇지, 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묘호가 쓰여지는 경우에는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조라는 묘호는요.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거나 나라가 진짜 망할 뻔한 위기에서 살리거나
아니면 진짜 나라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전성기를 이끌거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한테, 물론 왕의 업적은 왕들은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한테 주어지는 묘가 조자가 되겠습니다. 새 조가 됐고 왜 조자가 붙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예종, 성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태조 이성계 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조선이 건국되고 그리고 이제 국호를 제정합니다.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국호를 제정했거든요. 그 국호가 무엇이래? 조선이래. 우리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그렇지. 고조선 계승의식. 고조선을 계승한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를 국호를 1393년에 다음 해에 이제 정했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 해에 이제 한양천도 1394년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근데 이 국호 제정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순서에는 바로 한양천도로 이어서 적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업적은요, 무엇이냐면 도성인 이 한양을 정비하게 됩니다. 한양 정비. 풍수지리 요충지인 이 수도 한양을 정비한다. 그래서 도성을 축조하고 성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으니까? 개경이었잖아요. 그쵸? 그 수도가 달라졌으니까 성을 만들고 무엇도 만들었어? 경복궁을 건립을 합니다. 임금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인 임금이 있는 성을 만들었으니 이 성을 지키는 4개의 문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대 문도 함께 4대 문이나 이 세종대왕님이 계시는 광화문, 광해문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광화문도 이렇게 같이 4대문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학자의 나라야. 그치? 신진 사대부에서 비롯됐었던 철학자의 나라잖아. 유교적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인, 의, 예가 이 유교의 4가지 인의 예지를 굉장히 중요시한 나라잖아요. 그쵸? 유교의 지덕인 인의 예가 4대문에도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흠, 인지문, 돈, 의문, 숭, 예 문이 되는 것이죠. 숭예문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흥인지문, 돈이문, 숙정문, 숭예문, 숙정문 이렇게 있는데 지는 제외. 자, 이렇게 유교적인 덕목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묘와 사직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좌묘 우사라고도 부를 수 있죠. 좌묘 우사 들어가서 좌측에는 이제 종묘가,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선대를 모셔놓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학교나 도로 같은 것들도 정비를 해놨었던 것이 이 태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정종은 사실 교과서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 정종은 좀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이성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성계가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거든. 근데 첫째 부인 아들들은 이미 다 큰 성인, 전쟁에도 이제 전투에도 참여를 했었던 성인들이었는데 이 아들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들은 되게 어려요. 둘째 부인 아들은 되게 어린데 이성계가 둘째 부인 아들들을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이게 첫째 부인 아들들 눈에는 되게 안 이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둘째 부인의 아들들 이성계의 예쁨을 듬뿍 받았었던 이런 이방석과 같은 아들들을 제거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왕위 대통찰전이 너무 쟁쟁한 거야. 그러니까 정종의 입장에선 아니 우리 형제들 말이야. 우리 이 5 형제들이 총 7명이긴 하지만 이 둘째 부인 아들들 빼고 우리 형제들이 정말 이제 고려 때까지만 해도 오손도손 잘 지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창되고 나니까 서로 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잠깐 이 고려 시대의 향수에 취해서 수도를 잠깐 이제 개경으로 천도를 했다가 다시 이 태종 때 한양으로 천도가 되는 모습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정종은 왕위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왜? 지금 아빠 아들들 다 뭐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종이 뭔가 정치에 뜻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정종은 정치적인 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종 때 또 한 번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5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쵸?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되게 이제 무서운 왕처럼 보여지고 이 이방원이 누구도 제거를 했었냐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일조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었던 1등 공신, 개국공신 정도전을 제거했었어요. 정도전을 제거했다고? 정도전을 제거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정도전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였냐? 신권 중심의 나라였어요. 신권 정치. 신하가 발라야 나라가 바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른 신하가 임금을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며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중요하고 신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이방원이 야 그럼 이거는 정씨의 나라지 이게 이씨의 나라냐? 조선 어떤 나라야? 전주이씨의 나라야. 전주이씨. 근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정씨의 나라지. 너 이거 보니까 너 왕 되고 싶구나. 어? 아이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 제거. 1차 왕자회난 때 제거돼요. 그래서 이방원이 펼쳤었던 정책은 신권보다는 누구의 권한이 더 강해야 된다? 왕권이 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왕권 강화에 진심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왕권 강화를 했냐면요. 6조 집계제 를 통해 가지고 왕권 강화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6조 집계제 추추 뭔지 보여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6조 집계제는 조선시대의 중앙 정치 기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 옆에 국정총괄 최고의 기구인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산하 의정부 옆에는 실제로 행정적 업무를 하는 6조가 있습니다. 의정부 뭐 하는 기구라고요? 국정총괄 기구, 최고의 권력 기구. 그래서 여기에는 삼정승들이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3정승이 논의하여서 국정을 운영하는 의정부가 있었고 6조는 말 그대로 6개의 행정부서가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가래사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당나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우리가 이미 다 외웠을 거예요. 그쵸? 안 어렵죠? 뭐예요? 정답이에요. 미안. 예병 형부. 속으로 알았잖아. 그치? 알았는데 딱 이까지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또는 공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있고 왕 밑에는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구가 있죠. 승, 이을 승자를 써서 승정원, 이을 승자를 쓰는 한자의 기구가 있으면 거의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구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군부, 금마는 부관 참시에 처한다. 을군부. 그리고 3사가 있는데요. 3사는 언론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언론기구는 중앙집권 혹은 지방분권, 중앙집권을 견제하는 게 언론기구야, 얘들아. 그치? 볼테르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언론은 한 군데로 권력이 모이는 것, 독재 혹은 중앙집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홍문관 있고요, 사관원 있고요, 그리고 사헌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언론 기구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춘추관, 한성부. 원래 더 있어요. 막 포도청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여기까지만. 여기가 이제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입니다. 요거 다음 주 쪽지 시험으로 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 쉽죠?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쵸? 자, 세부적으로 내용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조에는 2호, 예병, 형, 공이 있었는데 각 부서마다 뭐 하는 기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짜잔, 아주 예쁜 두 가지 색깔을 더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조는 나라의 인사를 담당해. 인사라는 게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관리를 채용하고 말 그대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관리를 채용, 인재를 등용하고 교육하는 기구가 바로 2조가 되겠고요. 호주는 선생님이 지호한테 용돈으로 5만 원 줄 거야. 그러면은 지호가 이거 어디에다가 넣겠어요? 주머니에다가 넣겠죠? 그쵸? 슬쩍? 재원이 형 몰래 슬쩍? 이렇게 넣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용돈을 주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호호호 미소가 나와요. 호주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다. 회계 등의 업무 호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예조는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역사 특강을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왕한테 예의 갖추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걸 뭐 부서까지 편성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당연한 건데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 사신, 왕을 대신하여 온 다른 나라 사신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외교라고 합니다. 병조는요, 병사, 나라의 군사. 형조는 형법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구. 공조는요, 토목과 건축에 대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승정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승정원은 이을 승을 쓰는 왕의 비서기구. 근데 왕의 비서기구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왕의 비서기구에서 하는 일이 뭔 거야? 왕명출납을 담당한다. 왕명출납, 왕의 말씀을 듣고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구가 되겠죠? 자, 은근만은 부관 상시에 처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특별사법기구예요.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특별사법기구이다. 특별사법기구. 나라의 큰 죄인 누가 있겠어요? 영모와 같은 뭐 왕을 암살하려고 했어. 이런 것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예요. 왕권 뒷받침해주는 기구이다. 아시겠죠? 왕권 뒷받침기구. 자, 그리고 3, 4 잡으셨나요? 자, 3, 4 언론기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예요. 왕권 견제. 사관, 간사한 거에서 180도 달라지는 모습. 간사한 게 뭐야?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실리를 챙기고 이런 거 간사한 태도죠. 그쵸? 어머, 선생님 장원영 닮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무서운 나머지 맞아요. 선생님 장원영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간사한 태도죠. 선생님이 장원영이랑 어디가 비슷해요? 눈, 코, 입 달린 것도 하나도 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사한 태도 말고 왕한테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무서워도 직언을 해야지. 아니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네, 선생님 장원영이랑 눈 2개인 거, 코 1개인 거, 콧구멍 2개인 거, 입 1개인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 직언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 우리 왜 그래서 드라마, 사극,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오지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 진짜 무슨 빨리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하 그 말은 다시 한번 숙고하여서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직언을 하는 사관원. 그리고 4호부는 오늘날의 검찰기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의 검찰기구, 나 이거 노란색으로 쓴다고 했는데 왜 하얀색으로 썼을까요? 이거는 왜 갑자기 젖어 있을까요? 호호 원인을 찾았다. 원인은 아까 날파리 잡고 그대로 놔둔 물티슈 때문이다. 물티슈. 자, 빨리 말라라. 빨리 말라라. 자, 그래서 이 사헌부는 오늘날의 검찰이 뭐합니까? 검찰 박스 들고 뭐해요? 비리를 검사하죠. 그쵸? 그래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사관은 아까 이야기해서 뭐하는 기구라 그랬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 홍문관은 뭘까? 제2의 집현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제2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랑 다 같이 배웠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쵸? 왕의 자문기구야. 왕의 자문 기구이기도 하면서 경연을 담당합니다. 경연이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을 공부시키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리고 춘추관은요,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로 서울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 춘추관이죠. 그쵸? 자, 한성부는요, 한양에 있는 성이잖아. 그래서 한양,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다. 여기까지가 우리 다음 주에 테스트 볼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요. 육조직계제 이야기하다가 왔습니다.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 체제로 바꿨는데 원래는 조선시대가 의정부 서사제였어. 왕명이 어디에 걸쳐져야 돼? 의정부에 갔다가 육조로 가고 육조에서 하는 말이 바로 다이렉트 왕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이렇게 왕에게로 가야 되는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면 왕의 전제 정치를 막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왕권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의정부 서사제를 어떻게 바꿨다는 것입니까? 바로 왕명이 어디로? 육조로 가게끔. 육조도 바로 의정부 거치지 않고 왕한테도 바로 가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육조직계제야. 예를 들어서 왕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내 조카가 태어났는데 재원이라고 아주 귀여운 조카가 태어났어. 우리 조카가 잘 자라면은 조카가 아주 똑똑해 보이니까 예조 참판 혹은 뭐 이조 판서로 임명해 주겠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왕명이 의정부에 달하면 의정부에서는 이걸 좀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육조에 바로 가지 않고 필터링을 해주는 거야. 이번에서 전하에 아주 귀여운 조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까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생략. 여기까지만 딱 전달을 하는 거야. 그럼 육조 입장에서 오! 축하드립니다 전하 하면은 이제 의정부에서는 왕한테 네 육조에서 축하드린다고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 입장에서는 왜 그게 끝이야? 뭐 더 없어? 뭐 티 안 내는 건가? 뭐지? 알았어? 약간 요런 식으로 가운데서 필터링을 좀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방원 태종은 어떻게 한 거야? 육조로 다이렉트하게 바로 의정부 거쳐가지고 필터링 거치지 않도록 왕명을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왕권 강화에 뒷받침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누구의 권한은 낮아지겠어요? 의정부의 권한은 약화되겠죠.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의정부의 권한은 약화되고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방원이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되게 잘했어요. 백성들한테 되게 괜찮은 임금이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의 수치제도, 그러니까 세금 수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신분증을 만들어. 오늘날의 신분증 언제 만들어진 건 줄 알아요? 너네 진짜 똑똑하다. 맞아요. 우리 신분증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발급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원래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였을까? 종이였어.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아주 똑똑하다. 종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플라스틱으로 된 이 신분증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신분증에 뭐 들어갑니까? 주민등록 번호 들어가죠? 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현대사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는 이방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 남성들한테 다 신분증을 줘요. 오호! 누가? 이방원이. 왜? 그래야지 남성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뭘 알 수 있어? 여자들이 이제 시집을 가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성인 남성의 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는지 몇 명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다. 호패법이라고 합니다. 호패법 실시. 그래서 호패법을 통해 조선의 세금 수치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 하면은 억울함이 있어. 이 억울함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맞아요. 북을 쳐서 알린다. 이 북 뭐라 그래요? 우리 오늘날에도 있잖아. 국민 땡땡고. 국민신문고죠. 그쵸? 이 신문고를 만든 사람도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원래는 왕이 이제 이렇게 행차하던 길에 여기 왕이 이제 가마차고 행차하고 막 말들 막 있고 여기 막 신하들 이렇게 막 걸어가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옆에 백성들이 다 왕이 가는 길을 트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큰 억울함이 있어? 그러면은 왕이 가는 길에다가 일단 막대기를 하나 툭 던져서 가는 길을 멈춥니다. 뭐야 이건 하면서 이제 막대기를 치우면서 야, 이 막대기 누가 놨어? 접니다. 일단 엎드려. 곤장 2대 맞고 시작하자. 야, 어디 왕이 가는 길에다가 말이야.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억울할 때마다 불리는 북 신문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업적 어떤 업적이 있다고요? 포폐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것도 간혹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종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무엇을 했냐? 노동정벌. 에?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노동정벌을 왜 해요? 노동정벌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면서요? 그거는 고려였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는 태종 이성계도 노동정벌에 찬성하는 입장, 심지어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명나라의 황제가 누구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냐? 바로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 도전! 정도전 때문에 기분이 확 상했대. 서신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 황제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말투가 많이 안 된다는 거야. 정도전의 말투가. 그래서 정도전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태종 이성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오냐 해주니까 우리가 뭐 지들 신한 줄 알아. 야 누구 보고 오라 말아요. 이거 한번 기강 한번 세게 잡아야겠다. 서열 정리 한번 해야겠어. 노동정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전투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 띠용. 이때 명과 대립을 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명과 대립을 하다가 이 노동정벌이 언제 멈추게 되냐면요. 태종 이방원 때. 태종 이방원 때 노동정벌이 중단되면서 명과 친선관계를 맺게 된다. 명과 친선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업적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서 무엇하였다? 왕권을 강화하였고 포폐법을 실시하여서 이 16세 이상의 성인 양인 남성들한테 신분증을 주고 그 신분증을 통해서 세금 수치에 기반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호구조사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제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설치하고 노동정벌은 중단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 옆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눈에 졸음이 한가득이네요. 살짝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